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요번에 그 감정평가사 2차 시험 중에서 이론 과목을 맡게 된 윤지현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 저랑은 이제 2차 때 처음인데, 이제 아마 1차 때 부동산 원론 시간에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 이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서 이제 몇 가지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뭐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기로 했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아마 1차 합격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과연 이 자격증이 얼마나 유망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걸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면 지금 AI 시대가 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AI가 결국은 자기가 밸류에이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의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땅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아파트처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토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토지 형상도 뭐 부정형, 뭐 사다리형, 정방형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거래 자체가 그 어떤 실거래 거래 자체가 컴퓨터는 그거를 읽을 텐데 그런 자체가 대단히 사전 개입이라고 하죠. 어떤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아니라 어떤 매수자, 매도자의 특별한 이해관계에서 거래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데이터가 이 정상적인 가치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매우 그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거래되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역할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AI에 의한 그런 걱정은,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파트는 담보평가는 은행에서 직접 하죠. 아파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AI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점점 이제 지역 선진국의 위치를 갖게 되면 제 바람이기도 하고 전망이기도 한 게 향후 북한의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또는 뭐 동남아의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점점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제는 감정평가사가 어떤 객관적 가치를 판정하는 그런 역할에 충실해야겠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좀 취업을 시켜드렸고, 감정평가사 이론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부동산학을 보셨으면 부동산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부동산학과 감정평가 이론의 차이는 뭐냐? 일단은 여러분 관점이 이제 부동산학을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는 밸류에이션 접근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정책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특성이 이러니까 시장 실패가 심하니까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했다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정책자 입장에서는 뭐 국토교통부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공기관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은 부동산 특성이 어떻게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각을 먼저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밸류에이션 뭐 이 기념으로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 것도 부동산이고, 알게 모르게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70%인가? 그 정도가 지금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척 커요. 옛날에 치산치수가 그 국가 정책의 가장 근본이었다면 요새는 부동산을 어떻게 가격을 안정시키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 정치인들에게도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민심이 동요되기도 하고 그러죠. 무조건 많이 올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내린다고 급격하게 떨어져도 좋은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대다수가 부동산에 어떤 재산을 몰빵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많이 변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정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특히 밸류에이션에 많이 중점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 부동산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이 이론은 먼저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시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런 걸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제일 먼저예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는 1차와 2차의 차이점이 뭐예요? 객관식과 주관식의 차이입니다. 논술식의 차이예요. 논술식은 여러분 글씨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 쓰는 어떤 템플릿, 그건 생각보다 그렇게 안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그런 거 이해를 여러분들이 써야 되면 여러분이 논리를 갖기 전에 어떤 논리적으로 쓰는 거는 별도의 연습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쓸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암기도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객관식을 나올 때는 딱 봐서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만 골라내는 수준이라면 2차 때는 여러분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한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수험생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경향이 뭐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여러분들 감정평가 이론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답.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옛날에 그런 약간 뭐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뭐 출제위원들이 이걸 언제 다 읽냐. 이거 이 몇천 명이 되는 답안지를 어떻게 다 읽냐. 글씨도 깨끗하지도 않은데 안 읽는다 라고 생각하셔서 대충 칸만 메꾸면 기본 요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답 다 읽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쪽 관악구 쪽에서 이제 학원 강사를 할 때 스터디도 했었어요. 채점도 하고 이론 다 채점도 하고 했었는데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읽어보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읽어볼 때 답이 있냐 없냐고 보거든요. 답이 있냐 없냐를 먼저 보고 그 답이 있으면 그 답을 내출하는 그 도출하는 논리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죠. 갑자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막 하다가 뭐 답이 이겁니다 얘기하면은 그건 답은 맞지만 그 도출 과정이 너무 비논리적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봐서 보는 거지 답을 보면 금방 봐요. 그러니까 이 답이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주관식일 때 뭐냐 물으면 단도직입적으로 예스와 노다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과 감가수익의 차이가 뭐냐, 감가수익이 뭐냐 그러면 그 가치의 감소, 감가상각은 자산의 배분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일단 그 둘이 같으냐 틀리냐 물어보면 감가상각은 자산의 배분, 감가수정은 가치의 손실 이렇게 답이 일단은 나와야 돼요. 한마디로 그걸 풀어 쓰는 거예요. 논술은 논리에 맞게. 그래서 이 답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답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수업을 하셔라, 생각을 하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거 뭐 두 문자라고 그러죠? 앞글자를 따서 연습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왜 하셔야 되냐면 이게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걸 응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암기력이 있어야 논술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수업에 임하시면 되고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이해가 먼저입니다. 부동산이 어떤 건가를 먼저 받아들여야 모든 시험의 변동성에 대해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어요. 교재대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교재대로 목차가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해를 하셔라. 다행히 우리 시험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학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소두를 좀 말씀드렸고, 자, 여러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과연 부동산은 무엇이고, 부동산의 어떤 거는 어떤 건지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부동산 할 때 부자가 뭐예요? 그죠? 이거죠? 이게 뭡니까? 안일부, 다음에 동산이죠? 그죠? 동산이죠? 그러니까 동산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걸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법률적 개념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보자고요. 일단 여기 파트 보면 이제 물리적 개념 이렇게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이잖아요. 물경법, 사회적 개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두셔야 돼.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죠. 좀 너무 단순하게 부동산의 개념을 서술하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요새는.
1, 2회 때나 나올 수 있는 문제지.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서술할 때 부동산이라는 게, 자, 우리가 핸드폰, 뭐 자동차 이런 걸 비교를 해보죠. 핸드폰 같은 걸 비교해보고서는 핸드폰은 이제 일반 재화의 대표적인 거라 보면 부동산은 그거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체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물리적 개념이 뭡니까? 일단 가장 처음에 떠오르는 게 자연적이죠. 핸드폰은 물론 우리나라 저기 지구상의 그 머티리얼 원료로 다 재료로 만든 건 핸드폰을 만드는데, 부동산은 바로 토지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어떤 아파트 빌딩도 토지 위에 짓잖아요. 그죠? 그 토지라는 건 자연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연적인 특성을.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토지 자체가, 자연물 자체가 쉽게 말하면 재화가 되는 거예요. 재화가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고 할 때라도, 낮이라고 할 때라도 그것도 거래되고 있잖아요. 토지인데, 자연인데. 그죠? 그런 거고. 자, 공간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원래 토지와 그 정착물이 이제 그 밑밥상의 부동산의 정의인데, 그럼 여기만 끝이냐? 토지만 있으면 토지만 끝이냐? 여 위하고 밑은 어떠냐? 그건 나라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당한 이익 범위 내의 지상, 지하도 소유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정당한 이익 범위 내라는 거는 좀 다르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데,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주위는 다 이렇게 빌딩이 있어요. 근데 여기만 지금 나대지야. 나대지인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지금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 건물은 짓고 싶어도 못 짓죠. 그죠? 올리고 싶어도 몰리잖아요. 고압선 때문에. 그럼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건 보상을 해줍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고압선이 있어야 되는 경우는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요. 또, 여 밑에 지하철이 다녀요. 지하철 공사를 해야 돼. 그럼 여기까지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지하를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도 이렇게 빌딩을 짓고 싶어. 지하 5층까지 파가지고 지하 주차장 만들고요. 못 하잖아요. 지하철 때문에. 그럼 나라에서도 그걸 해줍니다. 근데 구분지사권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구분지사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다 해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토지도 상하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 근데 이게 일반 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 일대하고, 다음에 농림지역하고는 이 건폐율이 일단 틀리잖아요. 용준율 건폐율이 다르잖아요. 일반 상업지역은 실제 뭐 800%, 1200%까지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농림지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연녹지지역은 뭐 100%, 뭐 120%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압전선도 상업지역에 있을 때 이만큼 짓 수 있는 거로 이만큼 못 짓는 거 하고, 여기는 뭐 조금 못 짓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나라마다 달라요. 이거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밑에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저기 지하는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해 줄 거냐. 그런 게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이제 환경이라는 거죠. 이게 자연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주위하고도 많이 연결되는 게 환경적 속성인 거예요. 환경적 속성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하라 사막에 아파트를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요?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이 토지라는 게, 토지라는 게 모든 그 토양이라는 게 모든 게 이게 일정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 모래가 많은 지역이고, 또는 반대로 아주 습지가 많은 지역이야. 그런 지역은 어때요? 이거 시추하기가 어렵겠죠. 이게 기둥을 심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이제 뭐 경암, 뭐 연암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위가 단단하냐, 아니면 약하냐,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시추도 쉽고 밑에가 단단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모래나 스키, 반대로 스키가 아주 많거나 이러면은 불안하죠. 그죠? 이제 그런 게 토양, 토질이 되게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자연적 환경 부분이고, 또는 여기는 다 빌딩이야. 여기 다 빌딩이고요. 뭐 아파트도 있고 빌딩도 있고 도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논밭을 짓거나 더 극단적으로 예? 가축을 기르거나 우사, 축사 이런 걸 기르거나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환경적 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토지가 인근과 얼마나 적합하냐 안 하냐, 인근 토지와 그걸 내부적으로는 균형이라고 그러고 바깥하고의 어떤 밸런스는 적합이라고 하는데 주위 환경이 얼마나 적합하냐 안 하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위치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는 서울이나 강원도나 다 가격이 토지가 똑같잖아요. 뭐 특별히 차이가 있겠어요? 물론 뭐 특별한 거 빼놓고는 다 고만고만 할 거란 말이에요. 쓸만한 거는 토지는. 근데 서울은 더 비싸죠. 몇 배 비싸죠. 몇십 배 비싸죠. 서울에서도 지하철이 있는 부분, 없는 부분, 그죠? 한강에 보이는 부분, 없는 부분. 대단히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 물리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외울 게 없죠, 여기는. 외울 게 있는 게 뭐야? 자연 속성, 공간 속성, 환경 속성, 그다음에 그 위치의 속성. 이게 물리적 개념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예? 뭐 이것서 뭘 외워야 됩니까? 이 앞 글자만 외우시면 돼요. 외우셔야 돼, 이런 거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뇌에 쓸 수 있는 데이터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물리적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럼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환경의 속성이, 주위의 환경이 어떤데 이 토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적합한지 안 하냐에 따라서 또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겠죠. 또한 공간도 뭐 이게 지하, 지상에 따라서 이거는 어떤 그 규제에 있는데 일반 상업적인데 지상에 뭐가 있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겠죠. 뭐 자연이야 그렇고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이제 물리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게 재화긴 한데 좀 일반적인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런 거와는 다르구나. 뭐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공간적으로, 위치적으로 이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제 경제적 개념으로 가면은 부동산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생산자냐 소비자냐 둘 다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도 하고 소비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원래는 토지는 공장이나 이런 어떤 산업 생산 측면에서는 생산적 요소고 여러분들 거주해야 되니까 거주하기 위해서는 소비적 요소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두 개가 다 있는 재화가 사실 없죠. 그죠? 그 핸드폰 이런 게 이제 그건 대표적인 소비재고 생산재라고 하진 않잖아요. 생산재는 생산재이고 소비재는 소비재지 이 두 개 같이 양립하는 그런 재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부동산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라는 게 자연의 일부분이기도 한데, 그죠? 일부분이긴 한데, 그죠? 이렇게, 이거는 매도자일 거고 매수자일 거고 무슨 얘기냐면, 일부가 있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데서, 시장이라는 게 뭐 이마트니 뭐 이런 뭐 구체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 시장, 인데, 그 안에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뭐야? 매수와 매도 의사에 의해서. 그래서 매도 의사는 점점 내려갈 거고 매수 의사는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서 경제적 개념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생산재와 소비재를 두 개 갖고 있다. 생산재와 소비재 두 개 다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법률적 개념은 그래서 키워드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과 강의의 부동산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러면 그 정착물이라는 게 뭐냐? 영어로는 뭐 해석을 픽스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정착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적인 재화인데 여기서 재화라는 건 결국 건축
부착재를 하는 거겠죠. 콘크리트를 하든 철근을 넣든 그런 재화인데 토지가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부착되어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건물. 그죠? 건물이죠. 그다음에 공작물인데 공작물이 다 되는 게 아니라 토지에 부착된 것, 담장, 뭐 댐, 뭐 다리 다 토지 부착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착재자는 뭐 기계기구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는 토지 그게 아니라 이거죠.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부동산, 이제 광의 부동산이라 하는 건데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과 비스무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 부동산의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그 경제적 개념에서 뭐 다 얘기를 안 하고 나갔지만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경제적 특징이 뭐예요? 자, 가장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그래프가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배웠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토지는 원래 제한되어 있잖아요. 지구라는 별 안에 있잖아요. 지구 인구가 지금 70억인가요? 70억인데 나중에 7천억이 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지구가 영토가 늘어나요? 아니잖아요. 바다가 메꿔줄 수는 있어요. 바다가 메꿔준 거는 바다 안에 토지가 바뀐 거예요. 바다 밑에 있다가 바다 위로 올라갔을 뿐이지 토지 자체가 지구가 뚱뚱해진 건 아니잖아. 바다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바다 안에 토지가 바다 밖으로 나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개간 매립지는. 그러니까 원래 공급은 비탄력적이에요. 이렇게. 그죠? 수요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원래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거죠. 위치의 고정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나라 지구가 다 바닷물로 들어가서 쓸만한 땅이 독도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70억 명이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못 살죠. 그리고 독도만 나왔다 생각해보세요. 어떡하겠어요? 독도에다가 이제 뭐 개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간도 안 될 정도로 뭐 어떻게 됐다. 환경이 됐다. 올려야지 뭐. 그죠? 올리는 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올리는 걸 뭐라 그래요?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러죠.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거에서 좀 탄력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러죠. 부동산의 특성은 그거예요.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의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보통 재화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크로스가 돼가지고 거기서 나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이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왜곡되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라는 그 전문 자격증도 필요하게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특성이 막 나온 거잖아요. 그게 부동산 학교 때 배운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기서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재화가 토지 말고도 비스무리한 게 몇 개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선박 항공기 이런 거죠. 이거는 수요는 꽤 있는데 이거 공급하는 데가 몇 개 없어요. 항공기 몇 개 있어요, 여러분. 뭐 로키드 마틴, 보잉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항공기는 되게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곡선이 항상 이렇게 시장에 완전히 시장에서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거예요. 이게 독점 시장이죠, 거의 과점 시장이죠. 선박도 그래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제대로 배 만든 나라 한국밖에 더 있어요. 뭐 중국도 좀 있겠고, 저쪽 유럽에 저기 뭐야 크루즈 같은 건 유럽에 좀 있겠고, 그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점 시장 같은 경우를 많이 하는 거죠. 왜 그 어떤 시스템 어떤 그 시장 자체가 완전 시장을 이루지 못하는 거. 그런 게 선박, 항공기, 자동차도 포함이 되고요. 건설 기계, 그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이런 거, 권리 이런 거 있죠. 권리, 광업권, 어업권,
그다음에 이제 공장재단, 그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좀 특수하긴 한데, 이건 공장재단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도 들어가고요, 건물 들어가고, 기계 기구까지 다 집어넣는 거, 다 집어넣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등기를 딱 뭐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등기 효력이, 공시 효력이 생기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준부동산이 있다는 거, 부동산이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뭐 기억을 하시면 되고, 또 여기서 이 책에서는 빠져 있는데, 이제 법률 개념 중에 하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 권리 가치고, 그 권리는 분할이 될 수 있다는 거. 소유권도 분할이 될 수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지분을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요. 그죠? 그 소유권 안에 이용권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권리가 분할되는 거, 권리의 묶음이라는 거,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핸드폰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하고 그러진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부동산에 비해서 소액이고 뭐 그렇지만, 아무튼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 권리의 묶음이라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개념도 좀 중요하죠. 자, 사회적 개념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시장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 이의를 가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시장주의가 뭐예요? 자본주의가 뭐예요? 내 재산, 사유재산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땅 위에 내가 50cm 빌딩을 짓고 싶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해요? 왜 내 땅은 당신 마음대로 그린벨트에 묶여서 30년 동안 옆 땅은 막 신나게 올라가는데 우리 땅, 내 땅은 못 올라가게 해요? 할 수 있죠.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 사회적 개념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부동산 공개념, 토지 공개념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아까의 물리적인 환경적 속성하고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비록 이 토지는 내 거는 맞는데 이 토지가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서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너무 있다 보니까, 비록 토지는 당신의 토지가 맞지만 이 토지를 함부로 쓸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공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토지 공개념이라고 그러죠. 그거하고 그 국유재산약은 좀 달라요. 그거 좀 다릅니다. 국유재산은 나라 거란 얘기고, 토지 공개념은 내가 당신 토지지만 이 토지는 어떤 국가 정책에 맞게, 주위 환경에 맞게 이용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유럽 나라 가보면은 다 동네 자체가 같은 색깔이죠. 미관이 안 좋다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다 동네 자체가 오렌지 빌딩이에요.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아니면 다 비슷비슷한 모양이야. 왜 그렇게 했어요? 국민을 의시해서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건축 허가를 낼 때 다 거기 커트를 한다고요. 색깔은 이걸로 칠해라, 모양은 이 정도 이걸로 해라, 이런 식으로. 그게 다 토지 공개념 입장이에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하고 토지 국유화 이거는 다른 얘기고요. 토지는 그만큼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주위에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게 토지 공개념이죠. 색다른 건 아니고, 뭐 토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토지라는 걸 이제 눈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토지라는 게, 일단 건물 있는 거 빼고 토지만 생각해 보세요. 토지라는 게, 이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재화는 맞네. 그죠? 분명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중개소 통해서 다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사고팔고 하지 않습니까? 거래가 되는데 이게 참 특이하게, 이거는 핸드폰이나 아니면 TV나 뭐 자동차 이런 거와 다르게 토지에
한 부분, 자연의 한 부분이네. 그리고 이 토지를 사면 지상 지하에 대한 어느 정도 나의 소유권 인정을 받고, 아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올리거나 못 내리거나 못하네. 이게 상당히 특이하죠. 생각해 보면 특이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핸드폰 사고 나서 이거를 뭐 지상 지하를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설명이가 내가 이걸 깨부시든 이거를 진짜 뭐 어디를 쓰든, 예? 누구처럼 뭐 그 흉기로 쓰든 아니 뭘 하든 내 거니까 일단은. 근데 토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규제가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제약도 있는 거고, 주의항의도 고려해야 되고, 지상 지하에서 소유권도 미치고, 그러면서도 매수와 매도의 어떤 그런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걸 외에 또 권리도 분할시킬 수가 있어. 반땡 할 테니까 반은 네가 네 이름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토지는 일반 재와 다르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특히 공급이 상당히 왜곡되는구나. 일반 재화처럼 안정경쟁 시장은 아니겠구나. 그것도 먼저 아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을 이해하는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은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아, 그래서 이 토지가 결국 우리가 토지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어떤 규제 같은 것도 봐야 될 거고, 지상 지하에 소유권 미치는 범위도 봐야 될 거고, 주위 환경과도 봐야 될 거고, 특히 뭐예요? 어떤 토지 공급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바로 그 토지 이용 규제죠. 그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할 때 떼봐서, 아, 이 토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토지는 축사를 못 짓고, 이 토지는 다 토지 이용 계획에 나와 있어요. 몇 층까지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고. 당연히 그런 게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죠. 같은 근원적인 토지지만, 똑같은 토지죠. 다 연암, 뭐 얼마의 토지란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땅이나 강원도에 있는 땅이나. 그렇지만 서울에 있느냐 강원도에 있느냐 그 위치적 속성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달라지고, 또 토지 이용 규제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달라지고,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제일 먼저 하실 일이라는 거죠. 잠깐 쉬고요. 그 다음 강의 계속 하겠습니다.